안녕하세요. 저는 살아오면서 누군가한테 특별히 미움을 샀거나 찍힌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쁜 의도를 품고 사는 게 아니라면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힐 일도 없고 일부러 미움을 살 일도 없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온 편입니다. 하지만 가끔 보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받는 것도 개의치 않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죠. 아무 이유도 없이 이간질을 하거나 약점을 보이면 그걸 가지고 협박하기도 하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런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는 건데 사실 살면서 그런 사람 한 번 안 만나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큰 일들이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던 결혼 이후 정말 악독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사연을 듣다 보면 어린 시절부터 정말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했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위권에는 꾸준히 들어가는 실력이라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고 다른 학생들처럼 연애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지요. 그러다 적당한 회사에 취직해서 얼마간 일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1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처음부터 남의 회사에 들어가는 일 없이 둘 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둘 다 아직 사업 초기라 대단치는 않았지만 모두 자기 일에 열심이었죠. 그리고 그건 다 지금은 작고하신 시아버님의 영향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하셨대요. 물론 사업이라는 게 늘 잘 되기만 할 수는 없었지요. 때론 별 이유 없이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부도의 위기까지 몰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시긴 했지만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신 탓에 건강이 나빠지신 시아버님은 저희가 결혼하기 얼마 전 하시던 사업체를 정리하고 은퇴하셨습니다. 당시 연세가 딱 60이셨으니 그리 빠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 사업인데 과감히 정리하셨던 거지요. 그래도 시부모님의 재산은 대충 200억 대가 넘었다더군요. 그런 시아버님 밑에서 두 형제가 자랐으니 어쩌면 두 사람에게는 사업을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평범한 집에서 태어난 저는 부유한 시댁 덕분에 결혼하고 난 후에는 돈 걱정은 그다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다고 이런 저에게 아무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보통 이쯤이 되면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은 보통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있고요. 하지만 저는 좀 달랐어요.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녀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좀 숫기도 없고 애교가 없는 편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해하고 말수도 적고 그렇다고 분위기까지 음침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같이 있으면 막 기분 좋아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 제가 결혼했다고 그 어렵다는 시부모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먼저 살갑게 다가가기는커녕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물으시는 말에 대답만 내내 할 뿐이었죠. 제가 생각해도 저 같은 며느리라면 별로 예쁠 것 같진 않아요. 저도 그걸 아니까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긴 했는데
사람이란 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은 워낙 오랫동안 살을 부비고 살아서 그런지 가끔은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하지만 그 외 다른 사람한테는 여전히 말도 잘 못 붙이는 편입니다. 그러니 그런 저를 시부모님이 좋아하셨을 리가 없지요. 그렇다고 뭔가 실수를 하는 편은 또 아니라서 딱히 지적하시거나 혼을 내시지는 않으셨지만 내심 아들만 둘이 있는 집에 처음 들어온 며느리니 딸처럼 좀 살갑게 다가와 줬으면 하시는 눈치셨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못한 거였고요. 그래도 며느리가 저 혼자였을 땐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련님이 저보다 2살이나 어린 동서와 결혼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동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마를 함마고 공구 일을 에세마를 무슨 의류 쇼핑몰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사람이 참 밝고 싹싹하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시부모님인데 어렵지도 않은지 아버님 어머님도 아니고 그냥 아빠 엄마 하면서 달려가니 제가 봐도 예쁠 것 같았네요. 아닌 게 아니라 동서가 그렇게 애교를 부릴 때마다 시부모님 2분 모두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게 보일 정도로 좋아하셨습니다. 심지어 저와는 다르게 듣기 좋은 소리도 엄청 잘했어요. 어머, 엄마 이 옷 어디서 산 거야? 너무 예쁘다. 그래? 네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니? 그럼 내가 그래도 명색이 의류 쇼핑몰 대표잖아. 이 옷도 멋지지만 엄마한테 너무 잘 어울려. 엄마가 옷 보는 안목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 그래? 너무 젊은 애들 스타일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했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니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에이 엄마, 요즘 젊은 사람 스타일이라는 게 어디 있어. 젊게 입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엄마 진짜 동안이야. 우리끼리 나가면 언니 동생이라고 할걸. 그 정도까진 아니야. 왜 아니야? 가뜩이나 동안인데 이렇게 차려입으면 그냥 내 언니지. 누가 엄마라고 하겠어. 하여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입으세요. 진짜 보기 좋아. 아니, 아니다. 그냥 이번 주말에 같이 쇼핑 가요. 내가 엄마 예쁜 옷 많이 사줄게. 그래, 그러자. 이러니 시어머니가 넘어가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거지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칭찬에 약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희 시어머니도 연세가 벌써 환갑이신데 동안 어쩌고 할 나이는 아니시거든요. 물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알지만 사실이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데도 동서는 전혀 그런 내색 없이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 살살 눈웃음을 치면서 팔짱까지 낀 채 엄마 거리는데 어떻게 안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동서가 귀여움받을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혼수만 간신히 해왔던 저에 비해 동서는 무려 4억짜리 아파트를 해왔어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말로는 친정 부모님께선 전혀 보태지 않으셨다더라고요. 애교도 많은 데다가 4억짜리 아파트까지 해온 며느리, 어떻게 그런 며느리를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도 그런 부분은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서에 대한 시부모님의 내리사랑을 동서가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귀여움받을 짓을 하니 예뻐하시는 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동서는 시부모님의 사랑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기 시작했네요. 엄마, 이번 명절에도 음식 많이 해? 식구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할 만큼은 해야지. 갑자기 음식은 왜? 우리 쇼핑몰이 그때가 대목이라서 나도 어지간하면
꼭 가족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아휴, 너는 뭘 그런 걸 걱정을 하고 그러니. 집안 식구들이야. 명절 아니어도 언제든 볼 수 있는 건데 일이 그렇게 바쁘면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 음식은 나랑 큰애랑 하면 되니까 너는 일 봐. 정말 그래도 돼. 엄마, 나 형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긴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엄마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하겠니? 그리고 큰애도 그 정도도 이해 못할 사람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 일해. 고마워 엄마. 대신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호강시켜 줄게. 호강은 무슨, 말만 들어도 좋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거 이해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온갖 집안의 대소사 때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전혀 참여를 안 하니 이게 진짜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냥 집안일이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바쁘면 못 도와주는 것도 못 도와주는 거지만 행사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준비할 시간은 없다면서 명절 때가 되면 아침부터 시댁에 와서 삼시세끼를 전부 챙겨 먹고 돌아갑니다. 연휴가 길 때는 며칠씩 더 있으면서 말이지요. 그 모습이 너무 얄미워서 상 차리는 거라도 도우라고 한마디 할라치면 어느새 시아버지에게 달라붙어서 애교를 떨고 있으니 쪼잔하게 집안 대소사가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같이 행사 준비하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그것만큼 기분 안 좋은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동서가 하도 시부모님께 이쁨을 받으니 차마 나설 수가 없었네요. 그럴 성격도 못 됐지만요. 그런데 동서의 여우짓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확실히 귀여움 받는다는 걸 알고 나자 슬슬 시부모님을 꼬셔서 이것저것 받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저 시어머니가 사놓고 거의 입지 않으셨던 명품 옷을 가져가는 걸로 시작하더니 시부모님을 꼬셔서 쇼핑몰에 가놓고는 가진 애교로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를 얻은 일도 있었어요. 고가의 귀걸이나 장신구는 예사고 심지어는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가방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선물을 안 주시면서 동서에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시는 시부모님이 야속하긴 했지요. 하지만 그게 다 제 성격 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색은 하지 않았네요. 제가 그런 걸 딱히 안 좋아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동서에게 간이라도 빼주려고 하시는 시부모님은 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자기야, 요즘 아버님 어머님 경제적으로 좀 어떠셨어?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두 분이 동서한테 주시는 선물이 심상치 않아서. 선물이야 당연히 주실 수 있는데 하나같이 가격이 고가더라고. 그래, 뭐 얼마나 비싼 걸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저것 많긴 한데 최근에는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셨어. 뭐 무슨 가방이 1,000만 원이나 해. 우리 부모님이 재수 씨한테 그렇게 비싼 것까지 사주셨어? 두 분 재산이 적지 않다는 건 알지만 솔직히 그 정도 가격이면 아무리 두 분이라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서. 아니, 아버지 어머니도 웃기네. 그런 걸 왜 재수 씨는 주고 당신은 안 줘? 에이, 그거야 내가 워낙 살갑지가 못해서 그런 거지. 나 그런 걸로 속상하진 않아. 나한테 그렇게 비싼 가방 있어봐야 쓸 데도 없고. 다만 그렇게 동서 선물로 나간 돈만 해도 벌써 몇 천인데 좀 걱정돼서 그래. 뭐 몇 천. 부모님이 재수 씨 예뻐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나 많이 주셨어?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동서가 선물 받으면 꼬박꼬박 나한테 문자 보내거든. 그래서 알았지. 참, 선물 받을 거면 그냥 조용히나 받지. 그걸 또 자랑까지 했어. 안 되겠네. 이번에 두 분께 단단히 말씀드려야겠어. 괜히 남편을 충동질해서 일을 벌리는 게 아닌가 싶긴 했지만 솔직히 좀 걱정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불똥이 다시 저한테 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예? 네가 큰애한테 일렀니?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작은애한테 선물한 거, 그건 네가 홍석이한테 다 얘기한 거 아니야? 아, 네, 제가 얘기하긴 했어요. 두 분 재산이 많으시긴 하지만 동서 얘기 들어보면 선물 받는 것들이 하나같이 다 고가라서 어머님 아버님이 좀 걱정이 돼서요. 그걸 왜 네가 걱정하니? 너한테 떨어질 유산이 줄어들까 봐? 네, 아니에요 어머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작은 애한테는 주고 너한테는 안 주니까 섭섭하다 이거냐? 그렇게 섭섭해할 거였으면 평소의 행실부터 똑바로 했어야지. 작은 애를 좀 봐라. 애가 얼마나 싹싹하니, 얼마나 예쁜 짓을 하는지. 없는 것도 사다 주고 싶게 하잖아. 그게 부러웠으면 너도 태도부터 바꿨어야지. 그걸 쪼르르 남편한테 가서 일러 바쳐?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동서를 질투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시부모님 경제 사정이 걱정돼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얘가 끝까지 아닌 척하네. 그래 뭐 네가 아니라는데 별 수 있겠니. 그렇지만 너 앞으로는 작은 애한테 관심 꺼라. 우리가 걔한테 뭘 주든 우리가 알아서 해. 네, 죄송해요. 아마 남편이 시어머님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고 한 소리 한 모양이었는데 그 불똥이 저한테도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 후로도 동서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시부모님께 뜯어갔습니다. 액수도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무슨 외제차까지 사주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알고 싶지 않았는데 동서가 계속 뭐 받았다고 문자를 보내는 통에 모를 수도 없었어요. 일부러 저 보라고 그러는 건 알았지만 정말 얄미웠습니다. 그러다 평소 지병이 있으셨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동서의 요구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재산 중에서 예전에 두 분이 사셨던 70억짜리 대저택과 현재 사시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전부 반씩 나눠서 저희와 도련님에게 주셨거든요. 저택과 아파트는 시어머니 몫으로 남겨두신 거였지요. 그런데 동서는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호시탐탐 70억짜리 저택을 노렸어요. 엄마, 그 집은 잘 가지도 않잖아. 사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안 살면 금방 망가져요. 그러지 말고 놔줘. 내가 잘 관리할게. 엄마는 내가 모시면 되잖아. 동서는 평소처럼 온갖 애교를 부리며 시어머니에게 저택을 뜯어내려 술수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벌써 내놓고도 남았을 시어머니가 웬일인지 이번에는 꿈쩍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집은 안 된다. 그 집은 나랑 내 아빠의 추억이 담긴 집이야. 어떻게든 그 집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빠랑 나랑 죽을 둥 살 둥 고생한 거 생각하면 70억이 아니라 700억을 줘도 못 파는 집이라고. 아무리 너라도 그 집은 안 되니까 신경 꺼라.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동서가 아니었지요. 그 후로도 동서는 줄기차게 시어머니는 자기가 모시면 되니 저택을 달라고 징징댔습니다. 하지만 다른 얘기를 할 때는 동서 앞에서 늘 흐물흐물하던 시어머니도
저택 이야기만 나오면 단호하게 거절하셨지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저도 이제는 동서에게서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동서 또한 선물을 자랑하는 것도 제 성격을 알게 되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무심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와는 달리 건강 체질이시던 시어머니께도 병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식구 중 아무도 몰랐었는데 시어머니께 만성 신부전증이 있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으셨고 결국 콩팥이 거의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만 것이었죠. 이미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니 병원에서는 평생 주기적으로 투석을 하거나 아니면 콩팥을 이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나마 멀쩡한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그건 다행이었지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시어머니 콩팥 이식을 위해서 가족들 모두 검사를 받았거든요. 남편과 도련님은 당연하고 혹시나 해서 저랑 동서도 검사를 받았는데 피를 나눈 혈육인 두 아들은 부적합 판정이고 뜬금없이 제가 적합한 판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일이 또 그렇게도 되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두 아들 중 한 명에게 콩팥을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시어머니도 의외로 제가 적합한 판정을 받자 마음이 급해지신 것 같았어요. 이 세상 누가 평생 투석을 받고 싶겠어요. 적합자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가족 중에 있다면 어떻게든 이식을 받고 싶겠지요. 하지만 제 입장은 또 그게 아니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살갑던 분도 아니었고 콩팥 이식이라는 게 주는 사람한테도 부담이 상당하다더라고요. 수술 통증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아프다고 하고 그렇게 수술이 끝나도 콩팥 2개 중에 하나가 없으니 평생 먹는 것도 관리하고 꾸준히 운동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이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구나 싶었지요. 저와 같이 설명을 들은 남편도 처음엔 당연히 기증하는 것처럼 생각한 모양이었는데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는 심각한 얼굴로 이거 좀 많이 고민해 봐야겠는데라며 걱정을 할 정도였네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시어머님은 점점 마음이 급해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투석 받는 게 죽기보다 싫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매주 2~3번씩 병원을 찾아가 투석을 받아야 하는 건 둘째치고 그동안 이것저것 엄청 신경 써야 할 게 많다는군요. 게다가 투석일이 다가올수록 피에 쌓인 노폐물 때문에 온몸이 무겁고 피로해지는 데다가 투석하는 시간 자체도 짧지 않아서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희 식구들을 전부 병실로 모으시더니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다만 남은 날을 내내 투석기에 의존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구나. 가족 중에 적합자가 없으면 또 모르겠다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 신체 일부를 주는 거라 주는 사람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데 내 아들 같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겠냐마는 며느리는 또 그게 아니겠더라. 그래서 말인데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간절한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었다는 건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니 너에게 부탁하지 않을 수 없구나. 물론 내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다. 그 70억짜리 저택 나한테 콩팥만 이식해준다면 절반은 너에게 주마. 네? 아니,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35억이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 저는 더 무서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동서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네요. 엄마, 그걸 왜 형님을 줘요? 그거 나 주기로 했잖아. 너는 지금 상황을 다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하니. 그럼 그거 너 주고
이 어미는 죽으라.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만둬라. 그거 아니어도 넌 그동안 많이 받았잖니. 그네가 살가운 건 없어도 너한테만 선물 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별소리 안 하니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어. 몰라. 동서는 저렇게 떼를 쓰더니 무슨 애처럼 후다닥 병실을 뛰쳐나가더군요. 솔직히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평생 시어머니 얼굴 안 볼 것도 아니고 사이에 낀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데 그걸 보는 것도 안쓰럽고 고민은 많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제게 선택권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네요. 그렇게 저는 몇 달의 준비 끝에 시어머니께 콩팥을 내어 드렸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저도 생각보다 후유증이 많지는 않았어요. 전보다 몸이 피곤해지기는 했지만 관리하면 나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저와 시어머니 모두 어느 정도 몸을 추슬러 가던 때 시어머니 병실에 다녀온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대. 그게 무슨 소리야? 마음이 바뀌시다니? 그 저택 그냥 다 동서 주기로 했대. 참나. 뭐? 황당했습니다. 이건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수술 전에는 제발 살려달라며 빌던 분이 수술이 끝나니 주겠다고 했던 것마저 빼앗겠다니. 남남인 관계에서도 칼부림 날 상황인데 심지어 가족 간에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갑자기 왜 그러신데? 수술 잘 끝나니까 아까우시대? 나도 모르겠어. 아, 그냥 처음부터 말씀이나 하지 마시지. 이제 와서 우리만 우습게 됐잖아.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동서가 살가운 건 나도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하시는 거잖아. 난 내 목숨까지 걸고 콩팥을 드렸는데 고작 돌아오는 대가가 이거야?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나도 정말 미치겠다. 우선 좀 기다려봐. 도대체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 좀 알아볼게. 그런 남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건지 알아보기 위해 몇 번이나 시어머니의 병실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기만 하신다더라고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난 후 저는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펑펑 쏟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며느리만 예뻐하시더니 그런 거짓말까지 하시고는 이제 와서 모른 채 빠지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야속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우연히 병실 밖에서 간호사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자기, 요즘 1320호 병실 가봤어? 아니, 거긴 왜? 어머, 정말 몰라. 요즘 그 병실에서 들리는 얘기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도대체 무슨 얘긴데 그래? 그게 간호사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니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하필 호수가 시어머니의 병실이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가는 이야기는 더 가관이더군요. 거기 며느리가 저택을 내놓으라고 시어머니를 협박한다는 것이었어요.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갑자기 마음을 바꾼 시어머니가 영 의심스러웠으니까요. 게다가 동서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란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몸이 아파 정신없는 와중에 남편을 시켜서 어머님 병실에 녹음기를 갖다 두라고 얘기했지요. 간호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적당히 인형에 넣어서 두면 될 거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달한 인형 속 녹음기에는 엄청난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라도 마음 바꾸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저택에
어머니가 숨겨두신 내연남, 제가 다 터뜨려 버릴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남자가 계속 어머니 곁에 있겠어요? 얘야, 그것만은 제발. 말년에 남은 거라고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잘하시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더 듣지 못하고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일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녹음기에 녹음된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시어머니에게는 젊은 내연남이 있었는데 식구들 몰래 그 저택에 데려다 놓고는 가끔 가서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식구들에게 들킬 것을 염려한 시어머니가 나름 제일 믿음직스럽다는 동서에게 저택과 남자를 맡겼던 거지요. 하지만 동서는 그 비밀을 빌미로 시어머니를 협박했던 겁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시어머니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모르겠어. 우리 집이 이렇게 난장판인 줄은 나도 몰랐으니까. 이제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재수 씨 뒤밟아서 증거 잡아야지. 이거 아마 도련님도 모르고 있을 거야. 다 터뜨리고 제자리 잡아야지. 이미 눈에 불이 들어온 남편은 증거를 잡겠다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사업장 일도 잠시 손을 놓고 동서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남편의 추적은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는 거의 매주 서너 번씩 그 저택을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저택으로 간 동서의 뒤를 밟은 남편이 가지고 온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이었네요. 고작 며칠 사이에 수술한 저보다도 더 안색이 어두워진 남편은 침통한 얼굴로 시어머니의 병실에서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젠 저도 어느 정도 몸을 가눌 수 있어 링거를 꽂은 채로 그 자리에 참석했지요. 도련님은 영문도 모르는 눈치였지만 동서는 이제야 자기가 다 갖게 될 거라는 기대에 부푼 모습이었네요. 하지만 남편의 첫마디는 모든 사람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나 진짜 도대체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들 제정신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형, 제정신이냐니. 아직 어머니 회복도 안 되셨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이 멍청한 놈아. 너는 내 와이프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알면서 그러고 사냐? 뭐, 형,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형이라도 그런 말은 못 참아. 이거나 보고 얘기해라. 그러더니 남편은 미리 출력까지 해온 사진을 도련님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이 건넨 사진 속에는 웬 남녀가 벌건 대낮에 뜨거운 일을 벌이는 장면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 여자는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도련님은 너무 놀라 입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버럭 소리를 지른 것은 시어머니셨네요. 이 얼간이 놈들이 잘 지키라고 보냈더니 그새를 못 참고 붙어먹어? 내 인연을 그냥. 그러더니 힘도 없는 몸을 일으켜 동서의 머리채를 움켜쥐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손은 남편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무슨 염치로 재수 씨 머리채를 잡으세요? 예, 이 남자 누굽니까? 누군데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겼다는 저택에서 혼자 사냐고요? 그러자 그때까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있던 도련님이 화들짝 놀라서 물으셨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형. 그럼 이 사진이 그 저택에서 찍은 거란 말이야? 그래, 내가 직접 가서 찍었다. 아주 집안 돌아가는 꼴이 가관이야, 가관. 어머니란 사람은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젊은 남자랑 눈 맞아서 바람이나 피우고 있고 그 남자 돌보라고 보낸 재수 씨까지 그 남자랑 눈 맞아서 덩달아 외도하고 있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들이냐? 남편을 통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도련님은 영혼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충격을 받아 기절하셨고 동서는 자신의 죄를 들키자 꿩마냥 침대 밑에 머리를 숨기더군요. 환자가 기절하니 갑자기 간호사가 출동하고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모든 것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자를 내쫓은 시어머니는 곧바로 저택을 매각하고 그 돈을 저희 부부한테 주셨습니다. 어머니로서 송구스럽다고 하시면서 70억이나 되는 돈을 주시면서도 미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그냥 이혼으로 끝내는 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아예 변호사를 고용해서 동서한테 사기, 협박에 금품 갈취까지 해서 고소를 하셨어요. 알고 보니 동서가 한다던 사업도 말로는 의류 쇼핑몰이라고 했지만 실체가 불명확하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투자금을 받아놨으니 사기라면 사기인 거죠. 게다가 다른 건 몰라도 협박은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그건 무죄 판결 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그렇게 동서는 자신이 저질렀던 죗값을 하나하나씩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시아버지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고 계시죠. 그래도 다행히 저희 부부는 동서가 가족이 되기 전으로 돌아가 다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엉망진창 집안 같은 얘기를 어디 가서 할 데도 없고 익명으로라도 여기에 하소연해 봤습니다. 그래도 억울했던 제 과거를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